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11월에 꺼낸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당혹감 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중일 갈등 어디로 향할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중 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 금지한다. 이중 용도가 이게 군사적으로 뭐 쓰일 수다 이런 건가요? 어떤 그렇죠. 거예요? 이중 용도라는 게 이제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민수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듀얼 유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1월 6일 날 이제 그 중국의 상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좀 두루뭉실하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좀 뭐 방위비를 많이 쓰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군사력의 강화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규제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 이중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면 그 품목이 쭉 나열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걸 품목을 그렇죠. 품목을 나열해서 이거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호하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급이 어떻게 될 건지는 개별적인 기업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좀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중국이 다른 나라가 일본에 이런 물자를 수출하는 것까지 막겠다, 뭐 세컨더리 제재까지 그럴 수도 거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토리라는 게 이제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히토리예요. 그 92년도에 이제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 중국에는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 히토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히토리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정확히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 몰라요.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게 아마 히토류라고 생각이 돼요.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군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히토류가 전략 물자로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면은 대략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픈 강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토류가 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은 중국의 이런 수출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일본은 이제 전격적으로 그리고 또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관행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항의를 했죠.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제 어제 1월 7일 날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또 그리고 외교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합법적인 거다. 합법적인 거다. 격렬하게 지금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뭔가 힘에 의한 힘을 과시하는 지금 외교가 펼쳐지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지금 히토류가 이 이중물자 용도 금지 조치에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사실 히토류 제한이 2010년이었나요? 센가쿠 열도 갈등 때 한번 중국이 통제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충격이 좀 컸을 텐데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좀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는데 다시 이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 언론이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2009년도 이제 센카쿠 열도 문제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한 85%를 의존하고 있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일본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제 조달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혹은 히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의존도를 낮췄는데 그래서 한 58% 정도까지 낮췄는데 새롭게 지금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데도 많이 히토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급증해서 2024년도에 한 70% 약간 상회할 정도까지 다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전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반도체, 전기 자동차 이런 데 고성능 자석이 이제 필요한데 이 자석에는 반드시 히토류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할수록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타격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가 마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이게 혹시 무슨 중국이 선택을 하는 그 날짜의 의미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게 뭐 고려됐을까요, 중국에서? 그런 의미는 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중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그거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도 예를 들면 일본처럼 말 안 들면은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좀 생각해 보면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있었던 게 11월 7일 날이었어요. 작년에 11월 7일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한 달, 두 달 사이에 6일 날, 7일 날에 해당하는 12월 6일, 7일 혹은 뭐 1월 6일, 7일에 중국이 발표를 많이 했어요.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 아마 날짜가 그렇게 공교롭게 겹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내심 중국은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히토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손잡고 공동으로 좀 투쟁을 하자, 대응하자 하는 게 중국이 아마 본심이었을 텐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꼭 응하지 않았어요. 극적으로. 그렇죠. 그런 뭐,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네. 기분 나쁜 거를 그렇게 표출하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대국인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아니 왜냐하면 꼭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소다는 속셈이 없었겠지만 당연히 뭐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는데 우리도 뭐 히토리를 다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일본에 대한 조치를 보면서 이게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만일에 뭔가 한중 관계에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방중하시면서 14개 MOU가 체결이 됐는데 거기에 뭐 히토리에 관한 거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합의된 내용들을 이제 성실하게 잘 어느 정도 이행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그 경제 안보가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미중 간의 경쟁이라는 게 뭐 경제 안보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난해 우리 그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영국, 뭐 호주, 한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기술 문제, 경제 안보 문제를 함께 대화하는 협의체도 출범을 했어요.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뒀다면은 아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조금 그렇군요. 지나친 거고요. 중국도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확실한 우방이고 미일 관계가 워낙 가까운데 이번 일본 중일 갈등 속에서 이런 이제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조치가 발표됐는데 뭐 미국 측에서는 반응이 그렇게 뭐 별 개입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뜨뜻미지근하죠. 그렇죠. 무슨 왜 그럴까요, 이게 의원님? 뭐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 관계가 뭐 최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일본을 좀 지지해주는 그 발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과연 동맹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 거냐 하는 거를 좀 뭐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무역 문제, 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적인 손해 이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중 관계와 미일 관계를 뭐 양립 가능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이죠. 중국을 지금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트럼프 대통령 나름 염두에 두고 이번 사안을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상 뭐 미중 간에 뭐 무역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히토리도 사실상 미국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돼요. 중국에 이어서 히토리를 많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히토리 수출하는 거를 규제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경제적 타격이 크거든요. 지난번에도 관세 때문에 중국이 히토리 탁 하니까 그렇죠. 미국이 꼼짝 못했잖아요. 또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그 대두를 중국이 이제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월경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유지하자. 또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반발을 사는 거는 미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번 조치, 이제 수출 통제 조치, 이중용도 물자연 통제 조치를 하면서 이 대만 발언, 사나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서 뭔가 철회하라,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국내 일본 사정 이런 거. 뭐 일본 사정도 사정인데 결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부주의하게 발언하는 건 사실이에요. 대만이라는 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건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말해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거에 총리도 콕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반발하면서 기존의 일본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뀐 게 없다고 얘기했다.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언을 철회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일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없겠다. 철회 요청을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없고 또 단기간에 중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예.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자. 대화의 기조를 유지하자 하면서 유지하자. 예,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게 일본한테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대만 개입 시사 발언이 이제 조금 부주의하게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제 네네, 의회 답변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네. 혹시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일본이 그 군사력,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만 올해 이제 예. 2026년도에 일본의 안보 정책에 중요한 이제 문서가 3개가 있는데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 예. 방위와 관련된 것도 실제로 이제 자위대를 관할하는 게 방위 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방위 계획, 네. 혹은 또 그에 대해서 자위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예. 2022년도에 그 문서를 한번 개정을 할 때는 네.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인 도전이다라는 도전이다, 위협이 아니라 도전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 이 문서 3개를 개정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네. 도전이 아니라 위협이다. 위협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예. 또 방위비를 늘리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뭐냐고요? 예, 조금 우려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일본에 대한 뭐 견제심도 중국에는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방위력 강화 그리고 중국을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그런 입장을 좀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본이 아까 이제 뭔가 외교적으로 그렇게 사철회 발언을 철회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일본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볼 수 있잖아요, 당장. 네. 물론 히토류라든지 그런 물자를 상당히 이제 이미 꽤 보유는 하고 있겠죠. 당장 타격은 아니지만 장기화되면 타격이 될 텐데 그렇죠. 일본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장기화되면은 중일 양쪽 모두 예.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예.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일 간의 그 경제력이라는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격차가?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을 앞섰어요. 처음으로. 예. 뭐 10여 년 동안에 중일 간의 경제력 격차는 4배 정도 규모가요. 예. 네. 지금 뭐 지난해 인도도 네.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력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예. 일본이 갖고 있는 조치, 경제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관광객 가장 많이 오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1년 동안 이런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중국의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없을 때 예. 1조 엔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경제 분석도 손실이, 있고요. 네. 이게 좀 더 장기화돼서 한 네. 3년 정도 지속된다면은 뭐 2조 엔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으로서 마땅히 대항할 만한 조치가 있다면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경제가 격차도 벌어지고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와도 한일 간에 외교안보 문제가 있을 때 일본에서 반도체 그 핵심 물질을 그렇죠. 수출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위협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예. 조치를 중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경제력이 많이 줄어서 아직도 근데 일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일 간에는 격차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마땅한 조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한일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도 경제적으로 이 수출 규제라는 게 한일이 정말 밀접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네, 또한 우리도 그걸 통해서 야 우리 일본에 대한 좀 의존을 줄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적절한 조치가 수단이 없는 게 마땅치 않다. 좀 아쉽다고 할까요?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이고 예. 아마 그래서 어제 그 도쿄에서 예. 중일 경제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신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매년 이제 중국 대사가 오는데 예. 어제는 안 갔대요. 일본에 있는 주일 그 중국 대사가 또 안 갔어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사가 대리 참석을 예. 했는데 이 공사가 하는 말이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가장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그만큼 중국도 일본도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장기화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좀 이제 타협을 할 것이냐 혹은 실마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게 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 중일 갈등이 계속되면 이어지면 우리한테 뭐 불똥이 튈까 아니면 혹시 반사가 있을까?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제적인 손익을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뭐 중일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파급될 것이냐 혹은 중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속될 것이냐는 걸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의존도를 줄여가지고 자립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데 정부도 기업도 아마 좀 노력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중국의 이제 히토리를 가지고 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를 압박하는 걸 보면 우리도 그게 더 이걸 얼마나 더 줄일 것인가가 더 큰 숙제로 다가오네요. 그럼요. 그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데 그 반도체 생산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동차에도 필요합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석도 히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격화되는 중일 갈등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